며느리가 아들 앞에서 당당하게 저를 거지라고 무시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죠. 제가 엄청난 사람이었단 걸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시골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왔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로 아들 민호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제 전부였어요. 민호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는 늘 1등이었죠. 고등학교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저도 함께 일어나 따뜻한 식혜를 끓여주곤 했어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민호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온 동네가 축하해줬죠.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민호는 자주 집에 내려왔습니다. 방학이면 어김없이 시골집 문을 열고 들어오며 엄마 다녀왔어요 라고 했죠. 그때만 해도 저희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대형 로펌에 취직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해부터는 명절에도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죠. 전화는 했지만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민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대는 재벌 3세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결혼식에 갈 줄 알았죠. 하지만 민호는 엄마 작은 식으로 조용히 할 거예요. 신부 측 가족들만 모이기로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물었죠. 엄마가 창피해서 그러는 거니?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죄송해요. 엄마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후로 5년 동안 민호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번호를 누를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5년 만이었죠.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민호예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목소리인지 모릅니다. 엄마, 서울 집에 한번 오세요. 며느리하고 손자도 보시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그래, 갈게. 언제 가면 되니? 민호는 이번 주말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며 토요일 오후에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5년 만에 아들을 본다는 설렘과 동시에 왜 이제야 연락했을까 하는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이 부른 거잖아요. 며느리도 만나고 손자도 보라고 했으니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겠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30년 된 양복을 꺼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그 후로는 입을 일이 없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다림질을 했어요. 구김이 많이 갔지만 최선을 다해 편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김치를 한 통 담았어요. 된장도 직접 담근 걸로 준비했죠. 밤새 고민하다가 호두도 한 봉지 넣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설레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보따리를 싸고 또 풀고를 반복했죠. 뭘 더 챙겨야 할지 몰라서 계속 이것저것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어디 좋은 데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아들네 집에 가요. 며느리하고 손자 보러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2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상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손자는 몇 살일까? 아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죠.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갈아탔습니다. 민호가 알려준 주소를 보며 한 정거장 세어가며 갔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남동이라는 곳이었죠. 지하철역을 나오는 순간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이 너무 화려했거든요. 고급 차들이 즐비했고 건물들도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민호가 알려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펜트하우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건물 앞에 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는 조금 주눅이 들었지만 대답했죠. 아들네 집에 가요. 경비원은 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방문객 출입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출입증이 뭔지도 몰랐죠. 경비원이 설명해줘서 겨우 이해했습니다. 출입증을 받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젖혀야 볼 수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너무 반짝여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죠. 저는 괜히 제 낡은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펜트하우스는 맨 위층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제 심장도 함께 뛰었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죠.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준비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문 앞에 선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 윤이었죠. 시골 냄새 진동하네요. 윤이는 한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죠. 어머님이세요? 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윤희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시계가 빛났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겠죠. 저는 제 낡은 양복을 의식하며 작아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죠. 얼마나 넓은지 저희 집 10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윤희가 가리킨 곳은 구석진 소파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 윤희야. 이거 시골에서 가져온 건데. 저는 정성껏 준비한 김치와 된장을 꺼냈습니다. 윤희는 그것들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강아지 밥이에요? 버리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정성껏 쌓았는데요.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것만 먹거든요. 윤희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거 치워요. 냄새나니까 빨리요. 하인이 다가와 제 보따리를 가져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스트룸으로 안내할게요.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우리 손님들 오거든요. 윤희는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은 창문도 작고 어두웠어요. 짐을 풀라고 하더니 문을 닫고 나갔죠.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5년 만에 아들을 보러 왔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하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고 식당으로 나갔죠. 식탁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윤희가 먼저 말했죠. 앉아 있어. 어머님 혼자 오실 수 있어. 저는 민호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윤희가 막았어요. 어머님은 저쪽에 앉으세요. 저를 가리킨 곳은 식탁 끝자리였습니다. 민호에게서 가장 먼 곳이었죠. 식사가 나왔습니다. 양식이었어요. 스테이크와 샐러드, 파스타가 놓였습니다. 저는 포크와 나이프를 보며 당황했죠. 평생 숟가락과 젓가락만 써왔는데 이런 건 어떻게 쓰는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동작을 따라 해보려 했어요. 포크로 고기를 찍으려 했는데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나이프로 자르려니 힘을 어떻게 줘야 할지 몰랐죠. 윤희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세요, 포크도 못 쓰시네. 식탁 주변에 서 있던 하인들도 웃음을 참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님은 손으로 드세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원래 거지들은 그렇게 먹잖아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거지라고요? 저를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인들이 또 킥킥거렸어요.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아들아, 엄마를 좀 도와주렴.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 좀 참으세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죠. 윤희는 신경도 쓰지 않고 민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샀어. 이번 시즌 신상이야. 윤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였어? 민호가 물었죠.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게에서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걸 가방 하나에 쓴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어머님, 식사 다 하셨으면 방으로 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쉬라는 게 아니라 보기 싫으니 들어가라는 뜻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호야, 엄마랑 얘기 좀. 제가 말하려 하자 윤희가 가로막았습니다. 남편 피곤해요. 내일 얘기하세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그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온 건데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의 목소리였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시어머니 왔어. 완전 시골 거지 같아. 제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집안이 누추해졌다니까. 옷도 30년 된 거 입고 왔더라고.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윤희는 친구들과 저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내일 얼른 보내야지. 하루만 참으면 돼. 윤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를 막아도 소리는 계속 들렸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아들을 보러 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겠다고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죠. 조용히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의 목소리였어요.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직 안 갔어. 아침에 가겠지 뭐.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때 진짜 웃겼어. 포크도 못 쓰더라고. 손으로 먹으라고 했더니 얼굴이 새빨개지던데. 윤희가 깔깔거렸어요. 시골 거지를 집에 들였더니 집안이 완전 누추해졌다니까.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죠.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가려는데 윤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통화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벌써 가시네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죠. 응, 그래. 집에 가야 해서.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그럼 잘 가세요. 택시 타시면 되죠? 윤희는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배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쫓아내는 거였죠. 민호는 제가 물으려 하자 윤희가 말을 끊었어요. 남편은 자고 있어요. 어제 피곤했거든요.
깨우지 마세요.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들었죠. 참, 택시비는 직접 내세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거지한테 줄 돈은 없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멈춰섰습니다. 두 번째였어요. 또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했어? 제가 물었죠. 윤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거지라고 했어요. 틀린 말이에요? 저는 윤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오만함만 가득했어요. 저를 사람으로도 안 보는 눈빛이었죠. 잘 가세요, 어머님. 윤희는 비꼬듯이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닦아도 멈추지 않았죠. 로비에 도착했을 때쯤 되어서야 겨우 눈물을 그쳤어요. 건물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죠.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기차는 2시간 뒤였어요. 저는 대합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지난 하루를 떠올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설레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창피한 거였죠.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가게 앞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이틀을 비웠을 뿐인데 집이 낯설게 느껴졌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보따리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윤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거지, 시골 냄새, 강아지 밥, 누추하다. 그 모든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찾아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왜 이래요? 아들 내 집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아주머니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죠. 살이 몇 킬로나 빠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금고를 꺼냈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거였어요. 먼지를 털고 비밀번호를 눌렀죠.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꺼내봤죠. 한남동 땅 등기부등본들이었어요. 총 50필지였습니다. 6.25 전쟁 직후였어요.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죠. 저는 그때 남편이 남긴 약간의 돈으로 서울 땅을 샀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땅이었어요. 헐값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땅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한남동은 부자들의 동네가 됐습니다. 제가 산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죠. 부동산 중개인들이 수없이 찾아왔었어요.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지금 팔면 300억은 받아요.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뒀거든요. 민우는 몰랐어요. 제가 땅 부자라는 걸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돈에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거든요.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길 원했죠. 그래서 저는 평생 구멍가게를 하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30년 된 양복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아들에게도 가난한 척했죠. 민호가 자립하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고 나니 모든 게 달리 보였어요. 제가 왜 참아야 하죠? 거지라고요? 제가 거지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죠. 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직원이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했죠. 어떤 사건이신가요? 직원이 물었어요. 유언장 작성입니다. 그리고 상속 관련해서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이 직접 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3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대답하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네, 300억이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한남동 땅 50필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황급히 말했어요. 잠시 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변호사 김정민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줬어요. 내일 오후에 오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금고에 넣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제대로 보여줘야겠어요.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했어요. 오랜만에 빗자루를 들었죠.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를 맞이할 준비였어요. 3시 정도 됐을 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어요. 시골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서류 가방을 들고 제 가게 쪽으로 걸어왔어요. 박순자 할머님 맞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박순자예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변호사 김정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들어왔어요. 낡은 가게 안을 보는 눈빛이 조금 의아해 보였죠. 앉으세요. 저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김정민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할머님, 전화로 말씀하신 300억 규모의 자산이 정말 맞습니까? 그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었어요.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김정민은 서류를 펼쳤죠. 첫 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넘기면서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전부 할머님 소유입니까? 김정민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죠. 네, 다 제 겁니다. 50필지 전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정민은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했어요. 한남동 이 위치면 지금 시세로 평당 5천만 원은 좋게 넘습니다. 300억이 아니라 400억도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좋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김정민은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실례지만 이렇게 큰 자산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어요. 6.25 전쟁 직후였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이었죠. 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긴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땅이었어요. 논밭도 아니고 산비탈이었죠. 헐값에 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서울이 커지면서 그 땅이 개발됐습니다. 한남동이 부자 동네가 됐죠. 김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검소하게 사신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죠. 아들 때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민호가 제 돈에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땅 부자라는 걸요. 평생 구멍가게를 하며 가난한 척했죠. 민호는 지금도 모릅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김정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를 부르신 겁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유언장을 바꾸려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아들에게 전부 물려주려고 했어요. 민호 앞으로 상속하는 유언장을 10년 전에 작성해뒀죠.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김정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유언장을 폐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김정민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전액 기부요? 400억이 넘는 재산을 전부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전부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죠. 아드님께는 한 푼도 안 남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민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푼도요. 필요 없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김정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변호사로서 당연히 궁금했겠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 아들네 집에 갔었어요. 5년 만에 초대를 받아서요. 저는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한테 거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은 강아지 밥이라고 했어요. 포크를 못 쓴다고 비웃었죠. 손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거지들은 원래 그렇게 먹는다면서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손자를 안으려 했더니 더럽다고 뿌리쳤습니다. 김정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올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택시비는 직접 내라고 했어요. 거지한테 줄 돈은 없다면서요.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민이 물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참으라고만 했죠. 저는 한숨을 또 쉬었습니다. 김정민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할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후회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제가 뭘 후회해요? 평생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절거지 취급하는 며느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 돈으로 당당하게 살라고 숨겨뒀는데 결국 그 돈 없이도 잘 살고 있더군요. 재벌 3세 며느리 덕분에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제 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으로요. 그는 서류를 꺼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기부는 제가 죽은 후에 집행되는 거죠? 김정민이 대답했어요. 네,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분간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은 모르는 거네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할머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한 모릅니다. 김정민이 대답했죠.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정민은 서류 작성을 시작했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김정민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죠.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제 이름을 썼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김정민이 말했어요. 10년 전 유언장은 폐기되고 새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죠. 김정민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뭔가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400억이 넘는 돈을 아들에게 주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거지라고 부르던 그 오만한 표정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두고 봅시다. 누가 진짜 거지인지 알게 될 거예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았죠. 민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TV를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대한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대한그룹이라고요? 그건 윤희 친정 아닌가요? 화면에 윤희 아버지 얼굴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한그룹 회장 윤석진 씨는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죠. 또한 횡령 혐의도 함께 조사받고 있습니다. 며칠 뒤 또 뉴스가 나왔어요. 윤석진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대한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80% 하락했습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을 하고 있었죠. 그룹 전체가 와야 될 위기입니다. 전문가가 말했어요. 계열사들도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대한그룹 소식이 계속 나왔어요. 대한그룹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하루아침에 재벌 3세에서 빈털터리가 된 거였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대한그룹 비리 연루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화면에 여러 사람들 명단이 떴죠. 그 중에 민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민호가요? 제 아들이 왜 거기 나와요? 처가 비리에 연루된 변호사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앵커가 설명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특히 대한그룹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 박민호 씨는 앵커가 민호 이름을 정확히 불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다음 날 뉴스에 민호가 직접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로펌 앞에서 민호를 둘러쌌어요. 변호사님, 대한그룹 비리 알고 계셨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죠.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다니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박민호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해고됐습니다. 뉴스에서 또 나왔어요. 변호사 자격도 1년간 정지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는 일자리를 잃은 거였죠. 변호사 자격까지 정지됐으니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부동산 뉴스가 나왔어요. 한남동 펜트하우스 긴급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건물이 보였죠. 민호가 사는 아파트였어요. 대한그룹 관련 인사들의 재산이 압류되면서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앵커가 설명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호네 집도 압류당했구나.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혹시 아들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제가 물었죠. 아주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에 기사 났더라고요. 아들이 쪽방촌으로 이사했대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사를 읽었어요.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 박민호 씨, 쪽방촌에서 발견. 사진도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서 있는 민호의 모습이었죠. 얼마나 초췌한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있었어요. 민호가 쪽방촌에 산다고요? 빚쟁이들에게 쫓긴다고요?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씨 아들 완전히 망했다면서? 재벌 며느리 만나더니 오히려 망했네. 귀에 다 들렸지만 모른 척했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가 왔어요. 같은 번호였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사흘째 되는 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민호예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대여섯 통씩 걸려왔죠.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자가 또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문자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전화벨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어요. 엄마 맞죠?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전화했니? 제가 물었죠. 민호는 한참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집도 빼앗기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도움을 바라는 건데? 민호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돈을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돈? 저는 웃었습니다. 거지한테 무슨 돈이 있겠니? 민호는 조용해졌어요. 엄마,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그때 엄마가 거지 취급당할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단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가도 될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오너라. 난 너 혼자만. 민호가 물었죠. 윤희는요? 그 여자는 데려오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오지 마. 민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민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윤희도 분명 따라올 겁니다. 혼자 오라고 해도 올 거예요.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어요. 거지라고 불렀던 그 며느리에게 말이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버스가 오는 게 보였죠. 버스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민호와 윤희였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민호는 헐렁한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윤희는 명품백 대신 마트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얼굴은 완전히 초췌했습니다. 가까이 오자 윤희의 손이 보였어요. 예전에 반짝이던 반지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손톱도 관리가 안 된 채 거칠어져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엄마.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을 바라만 봤어요. 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윤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윤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거지한테 무슨 도움을 바라니? 윤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너가 한 말 기억하니?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아지 밥이나 드시죠. 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민호가 끼어들려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지금 내가 며느리한테 말하고 있어. 민호는 입을 다물었죠. 더러운 손으로 내 아들 만지지 마세요. 저는 윤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기억나? 내가 손자를 안으려 할 때 한 말이야. 윤희는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택시비는 직접 내세요. 거지한테 줄 돈 없으니까요. 저는 윤희의 마지막 말까지 똑같이 되풀이했어요. 이것도 기억나? 윤희는 이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윤희가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서?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왜 용서해야 해? 너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윤희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제가 말했어요. 윤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여기서 할 말 없어.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저는 민호를 쳐다봤어요.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거지 취급당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죄송해요, 엄마.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겁쟁이였어요. 아내 눈치만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희는 매일 아침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여자가 박순자 씨 며느리래. 재벌 며느리였다는데 저렇게 됐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왔어요.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죠. 저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어요. 무릎은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계속 왔죠.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일어나. 제가 말했습니다. 윤희가 천천히 일어났죠. 집으로 들어와.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희가 따라왔습니다. 의자를 가리켰죠. 앉아. 윤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물 한 잔 줄까? 제가 물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줬죠. 윤희는 2손으로 받아 마셨어요.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단숨에 비웠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윤희가 대답했어요. 저도 재활용품 수거 일을 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서요. 저는 윤희를 가만히 봤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정말 반성하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윤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매일 그때 일을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알아요. 평생 용서받지 못해도 당연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호한테 전화해봐. 여기로 오라고 해. 윤희는 황급히 전화를 꺼냈어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1시간 후 민호가 왔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2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너희 빚이 얼마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어요. 15억 정도 돼요, 엄마. 15억이라는 말에 윤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15억을 썼죠. 민호와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이걸로 빚 갚아?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민호가 놀라서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돈이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받아. 그리고 빚 갚고 작은 집 하나 구해. 민호는 수표를 받으며 떨고 있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윤희도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죠.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제가 말했어요. 2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민호야.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 여자와 함께 알아서 살든지 둘 중 하나야. 만약 이혼하면 내가 계속 도와줄 거야. 하지만 그 여자와 계속 산다면 이게 마지막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때문에 민호가 어머니를 잃을 순 없어요.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겠어요. 윤희가 일어섰어요. 민호야, 이혼하자. 내가 너한테 짐이 되면 안 돼. 민호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윤희야. 엄마. 민호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살겠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윤희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엄마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저는 수표를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이것만 받아. 빚은 갚아야 하니까. 민호는 수표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다시는 도와달라고 하지 마.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윤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평생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제 죄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민호와 윤희는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골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민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서로 소식 없이 지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어요. 윤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며느리였죠. 그런데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명품 옷 대신 수수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해 보였어요. 어머님,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봤어요. 윤희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봉지 안을 보니 과일과 나물이 들어 있었어요. 시장에서 샀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신선한 거예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민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어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법률사무소를 냈어요. 영세 사업자들 무료 상담해주고 있어요. 돈은 제대로 버니? 제가 또 물었죠. 많이는 못 벌어요. 하지만 보람 있어 한다고 해요.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오만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너는 뭐하고 지내는데? 저는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일 계속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윤희의 손을 봤어요. 거칠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 윤희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라도 한잔할래? 제가 물었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리차를 따라줬습니다. 윤희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윤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어머님,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매달 어머님께 편지 썼어요. 근황이랑 사죄의 말을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다 받았거든요. 읽어봤어? 윤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읽었어.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답장은 안 하셔서 버리신 줄 알았어요. 버리진 않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 편지는 모두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하나도 버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요즘 농사 배우고 있어요. 윤희가 말했어요. 주말마다 도시농업 프로그램 나가거든요. 상추랑 토마토 키우는 법 배웠어요. 신기하다는 듯 말하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언젠가 어머님처럼 김치도 담그고 싶어요. 윤희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가져오신 김치가 생각나요. 버리라고 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윤희를 가만히 봤어요.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내일 일요일이지?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죠. 윤희가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와. 저는 말했습니다. 뭐 하실 건데요? 윤희가 물었죠. 김장 담글 거야. 배우고 싶다며? 와서 거들어. 윤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정말 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일 많이 시킬 거야. 각오해.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윤희가 벌써 와 있었어요. 앞치마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일찍 왔네.
제가 말했습니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배추를 씻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윤희가 물을 때마다 저는 알려줬죠. 좀 더 깨끗하게 씻어야지. 점심때가 됐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같이 먹자. 윤희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윤희는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 안 먹는다며? 제가 물었습니다. 윤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제가 정말 못됐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몰랐어요. 오후 내내 김장을 계속했습니다. 윤희의 손은 빨개지고 허리도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묵묵히 일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김장이 끝났어요. 수고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윤희는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거 가져가. 저는 김치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정말요? 윤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민호도 좋아할 거야. 윤희는 김치통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윤희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또 와. 된장 담그는 법도 가르쳐 줄게. 윤희가 돌아간 후 저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윤희는 매주 찾아왔어요. 밭일을 거들고 요리도 배웠습니다. 점점 시골 생활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윤희가 편지를 가져왔어요. 민호가 쓴 거예요. 읽어보시라고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의 글씨였죠.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요즘 작은 사무소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윤희가 많이 변했어요. 엄마한테 매주 가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엄마. 언젠가 직접 찾아뵙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호한테 전해줘. 제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같이 오라고. 저녁 해줄게.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민호도 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잖아. 같이 밥 먹어야지. 다음 주말이 왔습니다. 민호와 윤희가 함께 왔어요. 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민호를 꼭 안아줬어요. 1년 만에 포옹이었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여러 반찬들을 차렸어요. 셋이 마당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시원했죠. 맛있다, 엄마. 민호가 말했어요. 이런 밥이 제일 맛있어요.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최고예요. 식사를 마치고 셋이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별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이제 됐어. 저는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윤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요. 저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어머님께 잘할게요. 아직은 아니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민호가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꿈이었죠. 제 손을 잡고 걷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희가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계란찜 만들까요? 윤희가 물었어요. 그래, 만들어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셋이 아침을 먹었어요.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자주 올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매주 올게요. 윤희가 대답했어요. 민호와 윤희가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배웅하러 나갔어요. 조심히 가.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호가 대답했죠. 버스를 타고 떠나는 두 사람을 봤어요. 손을 흔들며 가더라고요. 저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윤희의 편지들을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다시 읽어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글들이었죠.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아물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